제목 5년을 간병했는데 남편 죽자마자 시댁이 날 쫓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입니다. 올해 58.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5년 동안 1826일을 밤낮 없이 돌봤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아마 믿을 수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공개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우리 부부. 1987년 26의 나이에 상철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한 연애, 결혼이었어요. 상철이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우리는 행복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죠. 상철이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결혼하면서 끊었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가정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조금씩 여유도 생겼죠.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1995년 34세 늦은 나이에 딸 은지를 낳았어요. 늦둥이라서 그런지 더 예뻤습니다. 상철이는 딸바보가 되어서 퇴근하면 은지부터 찾았어요. 우리 공준이, 아빠 왔어요. 그럴 때마다 은지가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워킹맘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거든요. 상철이 혼자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요.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인자하셨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자주 놀러 왔어요. 명절 때면 큰 상을 차려서 가족들을 맞이하는 게 저의 일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참 잘해.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시누이 경미와 시동생 상민이도 그때만 해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가 편하네요. 어머니, 아버지 챙기는 것도 형수님이 다 해주시고.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끝.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상철이 아침을 차려주고 고3인 은지 도시락도 싸주고 상철이는 항상 하던 대로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게 상철이와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오전 9시 반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철 씨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20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큰 일은 아니겠지. 과로로 쓰러진 거겠지.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을 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출혈이 있어서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철이는 아직 48이었거든요.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정기검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을 모두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부르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부터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상철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수술 중이에요. 뭐라고? 우리 상철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곧이어 시누이,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드렸고 1시간 만에 모든 가족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8시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만 했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우셨고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우리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다만 뇌 손상이 광범위해서 하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상당 부분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생명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식은 언제쯤 돌아오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봐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번갈아 가며 지키면서 상철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깨어난 후의 현실. 상철이가 의식을 회복한 건 열흘 후였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어요. 여보. 목소리는 나왔지만 발음이 부정확했어요. 뇌 손상으로 언어 중추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 나야. 정이야. 알아봐. 상철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목 아래로는 전혀 감각이 없으실 겁니다. 움직임도 불가능하고요. 언어 기능은 재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하반신 기능은 평생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이라는 말, 그 말이 가진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도 계속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병인을 썼어요. 하지만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상철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상병수당을 줬지만 월급의 70% 수준이었고 병원비까지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나서 집으로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간병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나을 것 같았거든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니? 신우이도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이겨낼 거라고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상철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필요한 의료기기들도 구입했어요. 에어매트, 석션기, 혈압계, 체온계. 생각보다 많은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간병인 학원에도 다녔어요. 기본적인 간병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기저귀 갈기, 욕창 방지법, 식사 도움주기, 약 먹이는 법 등등.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상철이 몸무게가 70kg이 넘었는데 혼자서 돌려 눕히거나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재활을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 처음 한 달 동안은 시댁 식구들이 자주 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고 신우이와 시동생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습니다. 상철아, 엄마 왔어. 어떠니? 시어머니가 오시면 상철이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비록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표정으로 기뻐하는 게 보였거든요. 신우이 경미는 과일이나 죽을 사와서 상철이에게 먹여주기도 했고 시동생 상민이는 상철이와 옛날 얘기를 하며 웃음을 선사했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다웠습니다. 모두가 상철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에서 이틀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으로. 어머니, 요즘 안 오시네요. 아이고, 정희야, 나도 나이가 있어서 매일 오기가 힘들어. 내가 워낙 잘해주니까 안심이야. 신우이와 시동생의 방문도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언니,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그리고 언니가 워낙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니까. 형순이, 회사 일이 바빠져서요. 하지만 형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형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의 방문이 줄어들수록 제게 쏟아지는 일은 많아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죽 끓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상철이는 고형 음식을 삼킬 수 없어서 모든 음식을 믹서기에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아침죽, 점심죽, 저녁죽,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하루에 5번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저귀는 더 큰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번 갈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7번에서 8번을 갈아야 했어요. 밤에도 2~3번은 깨서 확인해야 했고요. 욕창 방지를 위해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70kg이 넘는 상철이를 혼자서 좌우로 돌리는 거.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허리를 다칠 뻔했어요. 물리치료도 매일 해줘야 했어요. 팔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근육이 굳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병원에서 배운 대로 했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상처리가 가래가 끓으며 깨서 석션기로 뽑아내야 했거든요. 밤새 두세 번씩 깨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간병인을 주말에만이라도 쓸까 생각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상병수당과 제가 하던 온라인 쇼핑몰 부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신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경미야,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언니, 미안해요. 요즘 큰애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둘째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바빠요. 시동생에게도 말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어요. 형순이, 저도 돕고 싶은데 아내가 둘째를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요. 집안이 난리예요. 그렇게 정말 점점 저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지옥 같은 첫 번째 겨울. 2019년 겨울. 상철이가 쓰러진 지 9개월째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12월 어느 날 상철이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38.5도까지 올라가더니 기침도 심해졌어요. 폐렴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지만 입원비 부담 때문에 집에서 치료하기로 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를 먹이면서 집에서 간병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열이 올라서 해열제를 먹이고 가래가 끓어서 석션기로 뽑아내고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는 열에 시달리면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픈 건 상철이인데 열흘째 되던 날 상철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신우이에게 전화했어요. 경미야, 오빠 상태가 위험해. 한 번만 와봐. 언니. 그게 우리 막내가 독감에 걸렸어요. 옮길까 봐 못 가겠어요. 언니가 계시니까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는 말. 그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 몰랐어요. 시동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상민아, 형 정말 위험해. 가족들이 한번. 형수님, 형님 걱정 안 해도 돼요. 형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형수님께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다는 말. 저는 언제 그들의 짐이 되었을까요? 2주 만에 상철이 열이 떨어졌을 때 저는 5kg이 빠져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눈은 푹 들어가고 뺨은 홀쭉하고 머리카락은 빠져서 수치 없어지고. 하지만 그런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저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상처리를 들어 옮기다 보니 허리가 망가진 거예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의사가 말했지만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처리를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진통제로 버텨볼게요. 그때부터 허리 아픔을 참으면서 간병을 계속했어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상황이었죠. 은지는 고3이라서 입시 준비에 매달려야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어요. 아빠는 누워있고 엄마는 24시간 간병에 매달려 있고. 엄마, 내가 도와줄. 은지가 말했지만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간병을 시킬 수는 없었어요. 은지야, 넌 공부만 해. 엄마가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경제적 압박과 고리. 2020년 상철이가 쓰러진 지 1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쯤 되니 경제적 압박이 정말 심했어요. 상철이 상병수당은 2년까지만 나왔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의료용품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매달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하던 온라인 쇼핑몰 부업으로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거든요. 적금도 다 깨고 보험도 해지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은지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대학 포기할까? 무슨 소리야? 학비가 너무 부담되잖아. 그리고 집안 사정도 이렇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조금만. 정희야, 우리도 생활이 빠듯해서 말이야. 상민이네도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경민애도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 그럼 간병을 줘. 내가 아내인데 당연히 돌봐야 하는 거 아니니.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해. 당연하다는 말. 또 그 말이었어요. 결국 밤늦게 포장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상철이가 잠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온라인 쇼핑몰 상품들을 포장하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선택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간병하고 밤에는 포장 알바. 언제 잠을 자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정희야, 요즘 어때? 힘들지? 응. 그냥 살아. 언제 시간 되면 만나자. 미안. 시간이 안 돼. 몇 번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 친구들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우울한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집, 병원, 이게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2021년 상철이가 쓰러진 지 2년이 되던 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철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면서 떨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눈은 뒤로 돌아가고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간질 발작입니다. 뇌 손상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약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상철이는 간질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혼자서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가고 며칠 입원하고 그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경련이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상철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아이고, 그래. 큰일이네. 내일 아침에 갈게. 내일 아침이라고요. 지금 당장 위험한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칠부 몸과 마음의 한계. 2022년 상철이가 쓰러진 지 3년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은 스트레스로 많이 빠져서 가발을 써야 할 정도였어요. 허리는 디스크가 악화되어서 걸을 때마다 아팠고, 손목과 어깨도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와 있었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받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절망감이었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매일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상철이도 제 상태를 아는 것 같았어요. 가끔 의식이 또렷할 때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버티자. 시댁. 조심해. 뭔 소리야? 내가 없으면 시댁이 널. 상철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상철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으면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대할지. 그해 여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한 번 도망가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철이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시댁에서는 연락도 안 하는데, 은지는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는 제가 대줘야 했습니다. 엄마, 나 자퇴할까?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올. 안 돼. 넌 꼭 공부해야 해. 은지만큼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에는 상철이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폐 기능이 떨어져서 산소호흡기를 써야 했고,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투석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병원비는 더 늘어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줄어들었어요. 상철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즈음 신우이가 한 번 왔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많이 안 좋아졌네요. 응. 많이 힘들어. 언니도 많이 야위셨어요. 그러더니 30만 원을 건네주었어요. 이거라도 써요. 미안해요. 30만 원. 1년 만에 온 조문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달 병원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8부 마지막 1년과 예고된 이별. 2023년 겨울부터 상철이는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말도 거의 하지 못했고, 의식도 흐려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5년을 함께 버텼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간병에 매달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댁에는 상철이 상태를 알렸지만 여전히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래요? 언니가 계시니까 안심이네요. 시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안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요. 2024년 2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어.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게 상철이가 제게 한 마지막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며칠 후 상철이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2월 18일 새벽 3시. 제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5년 2개월의 긴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상철이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고인이 편안히 가셨을 거예요. 정희 씨 덕분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와서 조문을 받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신우이와 시동생이 자꾸 수근거리는 게 신경 쓰였어요. 뭔가 미리 계획된 대화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나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지만 상철이를 떠나보낸 슬픔에 다른 생각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신의 순간, 장례식 이틀 후, 집 근처 카페에서 신우이, 경미와 시동생 상민을 만났습니다. 둘 다 평소와는 달리 정장을 입고 왔어요. 마치 무슨 사업 미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언니,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경미의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고마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언니 덕분에 저희가 편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상민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맙다고 하면서도 눈은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오빠도 없으니까 정리할 게 있잖아요. 정리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집 말이에요. 경미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언니도 아시겠지만 이 집은 원래 저희 아버지 명의예요. 오빠 명의로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죠? 법적으로 따지면 언니는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살아계실 때는 문제 없었지만 이제 오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관계를 정리해야죠. 상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법정 상속인인 저희가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언니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5년 동안, 언니가 5년 동안 고생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또 당연하다는 말이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걸로 집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제가 5년 동안 쓴 간병비는요? 의료비는요? 그거 언니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고 자발적이라는 말,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 그동안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왔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 했어요. 마음만은 함께 했다고요? 물론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경미가 마치 큰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세요. 한 달. 5년을 간병한 며느리에게 주는 시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상민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언니가 새로 시작하는데 보탬이 되시길 바라요. 500만 원. 5년간의 간병에 대한 대가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감정적이라고요?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언니, 법대로. 법. 또 그 말이었어요. 무너진 현실과 딸의 분노.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시아버지 명의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너희들 주는 거야 하셨던 말은 그냥 말뿐이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상철이 명의로 된 재산도 확인해 봤어요. 통장에는 200만 원 정도, 보험금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5년간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든 게 바닥났었거든요. 유언장도 없었습니다. 상철이는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대학교에서 집에 온 은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집에서 쫓겨난다고. 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들이 엄마를 쫓아낸다고. 은지야,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 인간성은 어디 갔어? 은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문안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법을 우는애. 그날 밤 은지는 신우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모, 이게 뭐예요? 은지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고 해요. 엄마가 5년 동안 뭘 하셨는데 이렇게 해요. 경미는 현관문을 열지도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지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넌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라고요. 그럼 5년 동안 어른 노릇은 누가 했어요? 결국 은지는 경비 아저씨가 말려서 돌아왔어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법적 대응이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다가 기여분 청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몫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5년간의 간병. 이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5년간 간병을 혼자 하셨다고요? 네. 기록도 다 있어요. 다행히 저는 꼼꼼한 성격이었거든요. 상철이의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의료용품 구입 영수증, 간병 일지까지 모든 걸 날짜별로 정리해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5년간의 전문 간병인 비용만 계산해도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 간병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법정 투쟁과 진실 공개, 기여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철이가 죽으면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상철이가 병원에 입원했던 첫 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집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뒀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인도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병원 간호사들,
물리치료사, 그리고 몇몇 이웃분들이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희 씨가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하셨어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희 씨 혼자서 모든 걸 하셨죠. 시댁에서는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나 봐요.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요. 언니, 소송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해결해요. 경미의 전화였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실망감은 몇 마디 말로 사라질 게 아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자 시댁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뻔했습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아내로서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저희 쪽 증거는 명확했어요. 5년간의 상세한 기록,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간병의 전문성과 연속성. 재판 과정에서 시댁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5년 동안 몇 번이나 문안을 가셨나요? 판사의 질문에 신우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빠서. 자주는 못 갔지만 구체적으로 몇 번인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1년에 서너 번 정도였거든요. 간병비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럼 간병인을 구하거나 교대로 간병을 한 적은? 형수님이 워낙 잘해 주셔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승리와 새로운 시작. 재판은 4개월간 계속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5년 동안 간병에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었다는 것. 오히려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하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상철이가 쓰러진 후 집의 관리와 유지도 모두 제가 했다는 것까지.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기여분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고가 5년간 보인 헌신과 희생은 단순한 부부간의 의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마땅히 법적으로 보상받아야 할 기여분에 해당합니다. 그 순간 5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나 봐요. 승산이 없다고. 결국 8천만 원을 받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 돈으로 작지만 따뜻한 제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어요. 5년 동안 24시간 누군가를 돌보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저녁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것.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었어요. 은지는 법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릴 거야. 법으로. 그 말을 들을 때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리 클래스도 다니기 시작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같은 처지의 분들을 도우는 상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그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시댁과의 마지막. 1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언니,
저는 이미 그 가족이 아니에요. 냉정했지만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또 몇 달 후에는 추석을 앞두고 경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추석인데 한번 만나요. 예전 일은 예전 일이고. 아니요. 언니, 우리가 너무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라고 하셨죠. 5년 동안 가족 노릇 한 번 제대로 안 하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언니, 저는 이제 제 가족과 살 거예요. 은지와 함께. 그 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정말 남남이에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에필로그 새로운 나, 새로운 삶.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맛있는 아침을 해 먹어요. 오전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간병 가족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요. 정희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는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오후에는 상담 봉사를 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찾아오세요. 시댁 갈등, 간병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기업은 청구라는 게 정말 있나요? 네, 있어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법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껴요. 저녁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요. 요리 클래스에서 배운 새로운 레시피로 저녁을 만들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도 해요.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 나가거나 은지를 만나러 가요. 은지는 법학과 3학년이 되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이번 학기에 가족법 수업 들어. 그래. 엄마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겪은 고난이 은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가끔은 상철이 생각도 해요.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원해서 아픈 게 아니었으니까. 다만 아쉽긴 해요.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5년간의 간병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요.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서로를 아끼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지금 제 곁에는 은지가 있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60분 동안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기업은 청구, 부양 의무, 상속권. 이런 법적 권리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지가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했던 일이었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정희 씨는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 은지 씨는 법학과에서 가족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